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영업이 끝난 서울의 한 쇼핑센터에서 40대 여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물건을 훔친 이 여성을 신고한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범행 당시 마약류를 투약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피해 여성과 부모,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았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피해 여성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껴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과 다투다 급소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짠! 뭐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예, 저 뒤에 계단에서 지금 뛰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네? 자.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이 제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인명 피해 없었고 재산 피해도 거의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인데 지진 피해까지 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도 여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사회부 백민경 기자,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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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은 모두 개편하고서 이제 오늘 첫날이시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약간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뒤에서 살금살금 이렇게 막 걸어왔는데 예, 역시 제가 어제는 이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약간 갑돌이와 갑순이 막 이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들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점잖게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애들이 유튜브 깔아줘서 운동하면서 보고 있어요. 사건 반장 너무 잼나요 하신 이 성부님, 출퇴근길 차 안에서 뒷목 잡으며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신 미국 텍사스의 유지혜님, 원보씨 빨리 착한 여자 만나길 바라요 하신 소문희님, 그리고 이순옥님, 코코아랜드님, 댕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예, 제주 하늘에 뜬 지진운입니다. 자, 어제 제주 서귀포 남단 4.9 규모의 지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관련 사진 영상이 지금 SNS를 달구고 있던데요. 먼저 사진부터 보시죠. 자, 하늘에 양떼 모양의 저런 작은 구름들이 모여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진 발생 약 30여 분 전 오후 4시 51분 이렇게 해서 이거 혹시 지진운인가라는 제목으로 저게 올라온 건데, 자, 이 지진 전조 현상 중 하나로 알려진 지진운, 저렇게 양떼 모양의, 양털 모양의 구름이라고 하던데, 자, 양 변호사님, 저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확실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건 아니라면서요. 전문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권적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양떼 구름이라고 부르는 그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진운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는데 여태까지 알려졌고 이렇게 보도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연관이 없는 경우에도 저렇게 찍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양 변호사님은 철학과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열린 그룹 NCT, 저도 참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인데 NCT 정규 앨범 발매 기념 라이브 현장에서 지진 재난 문자 삐삐 이런 게 울려가지고 그 일부 멤버들이 또 새 앨범 수록곡 중에 하나인 얼스퀘이크, 그러니까 지진의 한 소절을 또 흥얼거리면서 약간 장난을 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잠깐 한번 그거 보시죠. 이건 성선 씨 있나요, 성선 씨? 궁금하다. 뭐야?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저만의 노력은
오케이. 그거 같구나. 무서워. 여러분들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 들으실 거예요. 코로나 조심하라고. 뭐예요? 코로나 조심하라고 문자 왔어요. 여러분 마스크 꼭 쓰세요. 맞습니다. 제주도. 지진이에요? 진짜로? 이제 시작된 이 earthquake. 아무튼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다들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진짜로. 자, 아이돌 선배인 우리 박상희 소장님. 근데 이제 보셨지만 네. 한 멤버가 그 노래를 같은 제목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니까 그래도 동료 멤버들이 네. 제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인원이 많은 팀들이다 보니까 빨리 제지가 되고 빨리 사과를 하고 이렇게 수습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아쉽죠. 그래도 이렇게 뭐 경보까지 뜰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니까 뜨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선배 아이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아이돌들을 상담을 한 심리 상담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늘 엔터테인먼트 사장님들한테 노래 교육, 친 교육도 좋은데 인문, 사회 하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참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또늘 그런 거를 좀 조심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에서 큰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25세 이석준. 어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피의자 신상.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석준 공개됐습니다. 변호사님. 네, 법령의 요건들이 다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요건이 충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주거지로 찾아갔고 또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또한 2차 피해 우려까지 고려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요. 결국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서 범한 범죄잖아요. 이러한 예. 범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사건 반장을 진행하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 건데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석준 방금 보신 이석준 포함해서 10명이 지금 신상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이게 2010년 이후에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연간 횟수로는 최다라고 하던데 자, 그렇단 말이죠. 그 어제 오윤성 교수님이나 또 뭐 여러 또 전문가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차라리 이 신상 공개의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큼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 단 나머지는 다 공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이제 변화가 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사소한 범죄조차도 이름, 뭐 한자, 주소까지도 예.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사진 당연히 공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쳤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고 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낙인 효과라고 할까 찍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공개를 안 하다가 또 공개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지나치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특강법에 요건을 둬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국민 여론에 안 맞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방어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로 확실한 범죄고 어느 정도 선 이상의 중대 범죄라고 한다라면 이걸 공개하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는 분명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잡혀 소 포획 작전입니다. 자, 소떼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야, 이게 지난해 영상인데 골프장입니다, 저기. 목장 아닙니다. 자, 그런데 소들이 저렇게 막 뛰어다녀요. 자, 이게 도대체 뭔 이게 조화냐. 지금 뭐 말들이 많았는데 주인이 있는 소라고 해서 함부로 포획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소 주인이 소를 팔면서 이제는 잡자 해가지고 저렇게 어제 소를 잡는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아이고 이제는 그냥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백 기자.
네, 이게 뭐 장면이 무슨 미국 텍사스인가 싶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 텍사스 아니고 경남 창원시입니다. 아, 창원시. 예, 이게 무려 10년 전에 60대 소유주가 소 한두 마리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얘네들이 이제 새끼를 치고 번식을 하면서 무려 24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세상에. 근데 문제가 많았겠죠. 교통도 방해하고 사람도 위협하고 또 변도 아무데나 봐서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먹이가 부족할 때는 농작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말씀하시다시피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설득을 해서 결국에 어제 경찰과 공무원 44명, 무려 5시간에 걸친 아이고. 포획 작전으로 지금 임시 축사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 볼까요? 발길질로 차량 훼손입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는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아이 2명이 잘 보시면 이렇게 킥보드를 타면서 차 주위를 막 돌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좋은데 갑자기 차량을 발로 팍 막 이렇게 찹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예, 지금 차네요. 예. 이렇게 뻥뻥 소리가 날 정도로 발길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차량 영화 분노의 질주 보셨죠? 거기 나와서 유명해진 국내에도 20대 정도밖에 없는 되게 희귀한 그런 차라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막 여기저기 흔적이 지금 이렇게 묻어나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거 공사 커질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실제로 손상이 이루어졌고 또 뭐 라이트, 뭐 문, 범퍼 등 다양한 부위에 손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요. 딱 봐도 확인해봤더니 어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7살, 8살입니다.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형사적으로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채 10살도 안 되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차주가 결국은 이 아이들 부모에게 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예, 그랬더니 사실 그 중에 한 명은 뭐 좀 해결 의사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아이고. 또 한 명은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이제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아하,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특별한 대답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복수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지 뭐 원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저 나이 때 아이들이 무슨 네. 원한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뭐 예.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정말 하여튼 이유를 모르는 우리 손 거예요. 변호사님은 약간 사람이 싫다라는 네. 그 책 제목 때문인지 네. 약간 성악설을 좀 신봉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앵커도 저도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네네. 근데 이런 중요한 사건 게 봐도 뭐 점점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이들은 장난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는 좀 더 그럼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뭐 어마어마한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넘어가 보죠.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거? 예? 자, 백 기자, 20대 남성 2명이 SNS를 통해서 만난 초등학생 감금하고 성폭,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두 사람 6개월 전에 SNS를 통해서 12살 초등학생을 꼬드겼습니다. 결국에 어제 오전에 서울 신당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로 불러냈는데요.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금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 살피는 중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영업이 끝난 서울의 한 쇼핑센터에서 40대 여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물건을 훔친 이 여성을 신고한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여성의 기막힌 범행을 들여다봅니다. 자, 영업이 끝난 서울의 이 중계동인가요? 거기 쇼핑센터,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서울 노원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업이 끝난 시간, 그러니까 9시면 영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밤 9시. 밤 9시요. 그런데 저 40대 여성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 영업이 끝난 매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허. 영상을 같이 보시면요. 예, 예. 청바지도 꺼내 입고 패딩도 꺼내 입고 택도 자르는 모습, 또 피팅룸 이용하는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자, 백 기자, 지금 저 시간대가 영업 종료 후에
네, 이 맞습니다. 매장에 혼자서 남아가지고 이게 9시부터 9시 반까지의 상황인데 9시 반에는 불이 딱 꺼지면서 어허. 저 CCTV도 안 보이게 되는데 그 30분 동안 저 여성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매장 어지르고 또 서랍도 뒤지는 모습도 같이 찍히게 되는데 일종의 진짜 절도를 저지른 거죠. 일단 물건을 돈을 안 내고 입어보고 또 택도 자르니까요. 근데 상태도 사실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CCTV에 찍히는 걸 알 텐데도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빈 매장 뭐 이런 데 어떻게든 막 남아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뭐 막 이런 장면이 뭐 어쩌다 나오긴 하는데 저 여성은 어떻게 저기 남아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었답니까? 외부인이잖아요. 예. 손님이잖아요. 네. 따라서 영업 종료 후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직원들에게 이제 다 포착이 되면 당연히 쫓겨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막 훔치다가 매장 서랍을 뒤진 거예요. 거기 안에 있던 출입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에 걸고 있던 거죠. 아이고야.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청소요원하고 마주치긴 했는데 청소요원이 봤는데 목에 출입증 걸고 있으니까 직원이네? 직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지나갔다고 해요. 결국은 그 후에 저렇게 자유로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양 변호사님 아까 백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CCTV가 있다라는 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뭔 배짱으로 저렇게 글쎄요,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몸짓도 이상하고 옷을 꺼낸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정말로 절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을 한 거라면 저보다는 훨씬 치밀하게 행동을 하는 게 원래 그렇죠. 맞을 텐데 뭔가 좀 곡절이 있는 듯해 보이네요,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따져보죠.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자진 신고. 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자, 그런데 저 여성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매장을 돌아다닌다라고 신고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본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여성이 9시 반까지 되면 불이 꺼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새벽까지 나홀로 쇼핑을 즐기다가 이제 할 만큼 했어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출입문을 못 찾는 거예요. 아하. 출입문을 못 찾았는데 또 중간에 자기 옷을 버리고 이 매장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휴대전화도 못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왜 전화기가 나오냐면 매장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혹시 뭐 직원이 지금 출입구를 못 찾았다는 얘기인가 해서 회사 측에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출근을 해서 퇴근했던 직원이 다시 가서 보니까 저희 직원 아니고요. 여기 이상한 분이 계세요. 라고 해서 경찰이 비로소 출동해서 현장에 체포를 한 겁니다. 야, 진짜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습니까?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 피해 매장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옷을 뒤집어 입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많이 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옷을 이제 간지런히 벗어서 저기다 싸서 이제 벗고 나와 들어가서 이제 저 마네킹이 그 사진 저 포즈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 옷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계속 불이 다 꺼지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아마 거기서 앉아있다 잠이 들은 것 같아요. 12시에 깨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손 변호사님,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 불이 꺼지니까 당황스러워서 거기서 또 잤대요. 자다가 한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또 그때부터 막 야, 이거 좀 희한한데요, 지금.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뭐 정신질환 또는 뭐 음주, 약물 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일단 음주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술 냄새가 안 났던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거 약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일단 마약 검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1차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 결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수사하는 입장에선 차라리 마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그냥 이래서 그랬겠구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텐데 그게 지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건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 더 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도 뭐 저는 듣기로는 뭐 물폭이다 이런 것들은 금방 그 음성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해독이 얘기를 된다고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들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용어로 정신분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열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누구나 다 조직되어 있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조직되어 있는 게 이제 분열이 돼서 그게 꿰맞추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데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을 위해서나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예. 어떤 그런 병적인 상태도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좀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봤더니 태그까지 다 떼어버렸답니다. 뭐 아주 그 옷 파는 데 가서 환불 같은 거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 택 떼버리면 이거 교환도 안 되는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게 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이거? 글쎄요, 택은 다시 붙이면 됩니다. 아, 매장이기 그런가요?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 소장님이 분석한 것처럼 어떤 병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불법적인 약물 가능성을 저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혹시 그러면 이제 심신미약으로 좀 가볍게 처벌받을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불법적인 약물을 이게 음용을 했다거나 섭취를 했다는 걸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병이 아닌 한 쉽게 명소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자, 이제 가장 좀 걱정인 건 이 매장, 이 피해 점주들 아닐까요? 이제 보상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봤더니, 옷을 그냥 입고 갔답니다. 경찰서에. 네. 그냥 입고 갔대요. 지금 그 옷 입은 상태에서 맘대로 옷 입은 상태에서 붙잡혀 갔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당장 그 옷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 돌려받는다고 네. 해서 다시 팔 수도 없다는 그렇습니다. 예, 손해가 이미 발생한 거죠. 게다가 계산대 서랍에서 돈까지 이제 가져갔습니다. 돈도요? 네, 옷뿐만 아니라 돈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한 행위자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쇼핑센터의 책임도 없지는 않아요. 특히 야간에 보안 직원을 비롯해서 3명이 근무하면서 관리하는데 그런데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따라서 쇼핑센터 측에서도 관리소를 인정하고 법무팀과 상의해서 점주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럼 그 보안 직원들 약간 좀 네. 징계도 받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 쇼핑센터 입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면 직원에게 일 못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면 그거 역시 또 더 큰 또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범행 당시 마약류를 투약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남성의 행적을 파헤쳐봅니다. 자, 얼마 전 사건 반장에서도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난 뒤에 아파트 베란다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이 30대 남성. 어제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11월 17일에 발생한 사건이죠. 당시에 헤어질 것을 요구한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리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끔찍하게도 밀어 떨어뜨렸는데요. 당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수를 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곧바로 경찰이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해서 체포했습니다.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25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어제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우리 백민경 기자는 저랑 같이 계속 진행을 해서 제가 이 사건, 저자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평정심을 잃었는지를 옆에서 봐서 알 거예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 유달리 저 사건만큼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 반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다시 한번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말다툼을 하다가 이 계단참에서 먼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어요. 그다음에 굳이 19층까지 데려와서 여자친구를 떨어뜨려서 살해합니다.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이유가 평소에 이 남성이 굉장히 여성에게 많이 집착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참지 못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추궁을 하고 결국에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30대 남성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달 영장 실질 심사 때 모습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여자친구분 왜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 저질렀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유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유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왜 직접 신고하셨습니까? 같이 죽으려다 못 죽어서 신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같이 죽으려다 못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같이 죽으려다 못 죽어서 죄송하다. 네, 소장님, 저는 뭐 솔직히 저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만 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뭐 전에는 이 여성을 뭐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집착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건 후에는 아,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라고 후회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의 그 발일, 그 당일은 같이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 저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했던 얘기들은 행동을 보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수차례 흉기를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친구를 19층에서 떨어뜨렸다. 이거는 전혀 조금도 무엇인가를 고려,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같이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고려나 마음 다짐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화풀이를 한 거로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 범행 자체는 저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약에 취했나? 자, 양 변호사님, 수사를 해봤더니 이 30대 남성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러니까 검찰의 송치를 받은 다음에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서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범행 수법도 그렇고 도대체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치는지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검찰청에서 검사를 보니까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있어서 다시 경찰은 이 부분 마약 투약을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얼마 전에 했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이 살인 사건에서 영향을 끼친 건 없는지까지 조금 더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자를 넘겨받고서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 해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이 대검 DNA 화학분석과의 마약 검사를 의뢰해봤더니 그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왜 그 정도 의심도 못 해봤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경찰에서는 사건 자체를 검증하고 이 살인사건의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정리를 하는 것 자체에 구속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정도까지 시간이 가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된 걸 검찰에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돌아보게 되면 그 경위가 이거는 좀 서류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근데 검찰에서도 구속기간은 20일로 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그럼 검찰이 딱 이 자를 봤을 때 뭔가 마약이 좀 의심된다라고 봤던 좀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에 보니까 이 범행 수법 자체가 이거는 잘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또 이러한 범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위 등을 볼 때도 뭔가 이상하다. 게다가 이 피고인의 그 전력까지도 종합적으로 봤더니 이거는 마약류 투약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경찰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소장님, 일단 범행 그 당시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전 동거녀를 그렇게 했을 그 당시에 마약이 취한 상태였었다면 네. 그것도 일단 뭐 범행의 주요 동기 중에 하나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 동기가 합쳐진 거겠죠. 마약에도 취해 있었고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분노도 있었고,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된 건데, 저는 도리어 마약에 취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소위 얘기하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범행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범행을 보면서 되게 끔찍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오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듣는 연예인들의 마약 소식 이런 건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일반인들한테 널리 퍼져 있고, 마약을 하면 본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의 사람들을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게 이 범행이 벌어졌던 현장이 올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신상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이름을 딴 무슨 살인 사건이다 해가지고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 아무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그래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양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 말이죠. 이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정말 이 피해자 유족들이 엄청난 지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우리 앵커님이 이렇게까지 공분을 할 정도로 분노를 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자신의 가족이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지경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족 지원까지도 의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들,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넘어서서 원래 궁극적으로 인권보호기관으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놓고 서로 다퉜던 부분인데 서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적절한 조치였고 필요할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가장 걱정하시는 게 마약 혹은 뭐 심신미약 해가지고 또 뭐 감형 받아내는 거 아니냐. 네.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또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이제 형 감경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약인데요. 이제 마약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심신미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기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피고인이 마약을 뭐 복용 또는 투약 또 흡연 등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판단력이 부족해졌다면 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졌다면 예.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알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 심신미약의 상태를 본인이 일부러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상 이 심신미약의 대상이 되지 않죠. 따라서 최근 우리 사법부가 이 심신미약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따라서 실제로 마약이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구체적으로 이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심신미약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자가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대표랍니다. 돈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발생 때부터 이 사건 반장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왜 이자도 빨리 신상 공개하라고 제가 막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격한 반응까지 보였었는데,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왜 이자는 신상 공개 안 하냐. 자, 이 사건이 쓴 이틀 뒤에 김병찬 사건이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이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예? 특히 이 김병찬 사건은 경찰의 실수, 대응 실패로 막 또 여론이 막 불이 붙으면서 김병찬은 신상 공개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따지면 더 흉악할 수도 있는 이자에 대해서는 왜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걸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아직 정확하게 사건 경위 파악이 좀 덜 끝났다라고 경찰에서도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찰 단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롭게 또 보완 수사할 부분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다시 한번 과연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좀 정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손 변호사도 지적을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런 어떤 마약 투약과 연관이 지어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공개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잔혹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지금 법상으로는 공개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먼저 백 기자가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 40대 남성이 지난해 30대 여성을 홀로 좋아하다가 결국 스토킹이 됩니다. 주거 침입까지 했는데요. 주거 침입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부모, 또 심지어 자기 경찰관까지 보복을 일삼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했다가 결국 벌금 600만 원까지 600만 원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남성이.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러면은 여기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실 텐데 이 600만 원에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600만 원에서 끝난 게 아니고 스토킹 범죄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과 여성의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지난해 12월에는 남성이 피해 여성 부모의 집 앞에 찾아가서 둔기를 꺼내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고요. 또 올해 2월에는 여성의 근무지까지 찾아가서 몸 앞뒤로 외설적인 표현을 적은 팻말을 두르고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성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범행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근무하는 충남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서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렸습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경찰서에 두고 가기도 했는데요.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여성의 가족 그리고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까지 보복을 한 이 남성의 행동,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지금 김하은 아나운서 얘기 잠깐 듣고 왔는데 지금 봤더니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 남성이 보복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피해자의 부모를 향해서 이게 다 해치겠다라는 식의 위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하고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흉기도 들고 갔지, 또 앞뒤로 무슨 팻말까지 굉장히 외설적인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즉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같은 곳에 일하는 분들조차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거기서 이 경찰관에게 이 차량의 인분을 추적을 했다. 게다가 이제 경찰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협박 편지를 던진 거 간 겁니다. 진짜 지금 뭐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 저런 짓을 세상에 그 600만 원 벌금 맞고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손 변호사님, 저는 이제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특히 저는 이거는 진짜 악질이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그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직장 정문에서 피켓 이렇게 목에다 걸고 막 거기다 온갖 막 이상한 음란한 막 얘기들 적어놓고, 아니 세상에, 그러면은 그 피해자는 그 직장 어떻게 다닙니까? 사실 인격 살인에 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SNS 환경이 이렇게 활발하게 아주 잘 구축된 상황에서 누군가 그 피켓 내용을 촬영해서 올려버리면 그러니까요.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그 내용의 어떤 진위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이 누군가는 낙인을 찍히고 결국은 영원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독한 행위인 거죠. 그리고 보통 젊은 사람들이 저러지, 뭐 요즘 애들이 저런다 그러는데 지금 40대입니다. 40대고요. 또 노령층도 저와 비슷한 행동을 충분히 해요. 그래서 나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구든 어떤 계층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참 미리 선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참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찰차에 인분을 뿌렸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살면서 이 공권력의 무서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좀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보다 좀 엄정하게 함으로써 공권력의 무서움, 또 경찰의 무서움을 좀 인식시켜주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손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양 변호사님, 지금 뭐 누구 인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까지 스토커들의 이런저런 범행들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뭐 피해자, 당사자, 또 그 가족까지는 뭐 많이 봐왔지만 세상에 경찰에 찾아가서 저딴 짓을 했다? 그리고 뭐 아까 믿고 저러는 겁니까, 저 사람 저거? 정말 이야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경찰의 가족까지 해치겠다라고 협박을. 경찰의 가족까지요? 네, 경찰의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협박을 겁니다. 물론 이제 경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런 정도면 좀 단적으로 좀 나간 것 극단적으로 나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얼마나 황당하냐, 앞뒤가 맞지 않냐면, 그렇게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가서 경찰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편지까지 남겼으면서도 또 자기 신원을 감춘다시고 찾아가는 동안에 차는 또 A4 용지로 번호판을 가리고 합니다. 그럼 계획적이네요. 그 계획적인데 이것도 계획적이지 않은 어떤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경찰한테까지 저렇게 분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송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공권력에 대해서 저런 식의 정말 되지도 않은 분풀이라는 건 엄격하게 다스려야죠. 소장님, 진짜 이런 경우를 당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에서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행패를 부리면. 네, 그리고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이 사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아휴.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으면 웬만하면 좀 주춤하고 그게 멈칫하잖아요. 인지상정이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도리어 손도끼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고 경찰한테 이렇게 인분을 뿌리고 협박 편지를 쓸 정도 되면 이 사람 전혀 겁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난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이 여성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 자체를 중단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가 이 여성을 연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여성 같은 대상을 찾았겠죠. 본인의 막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다 투사할 그런 대상을 찾았고 그것을 벌금형 6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네, 우선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요. 명예훼손죄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인분 투척한 행위, 이거는 공용 물건인 이제 차량에 손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공용 물건 손상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손도끼 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특수 협박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했잖아요. 이런 예. 경우에는 특가법에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 협박 죄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적용해서 이제 기소됐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자, 백 기자, 그래서 1심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9월에 나왔는데 이 보복해서 협박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여기서 안 끝납니다. 형량이 너무 많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방팔방에 다 해코지를 해놓고 나서 징역 2년 받았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또 항소를 했어요, 양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뭐 대법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볼 때 점잖게 판결문에는 최후 진술 때까지라고 썼지만 이런 거예요. 법원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저 여성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저는 항소심에서 이게 법적으로 못 올리기 아마 항소심 법재판부장에서는 재판장은 좀 화가 났을 거예요. 더 가중처벌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 소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앞서 또 2년 살고 나오면 네. 그 이유가 걱정된다.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토킹이 다 범죄긴 한데 그 이유와 내용의 면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대상을 좋아하다가 스토킹까지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완전 편집망상에 가까운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재판관 앞에서도 여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망상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2년 후에 나아질까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무서움 격리를 해서 법이 무섭고 공권력이 무섭다라는 것을 좀 체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정신적인 어떤 치료나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또 보복을 했고 했는데 징역 2년, 이거 좀 약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이구동성으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세요. 물론 이 재판의 구체적인 기록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2년형이 너무 경한 거 아니냐,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법률가로서는 지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가볍다,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런 유형의 범죄의 피해 우리가 너무 많이 공감하고 있다. 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피해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좀 간접적인 증거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법률가에게 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출소하면은 무서운데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고 어떻게 보호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선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자기 망가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차라리 지금 생활의 터전이나 직장이라는 게 다 이런 걸 다 좀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좀 멀리 좀 최대한 멀리 좀 도망쳐라.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마땅한 뾰족한 법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도 그랬지만 흥신소통해서 주소 또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이라는 걸 조금 전에 내놨더라고요. 자 그 내용 백 기자가 좀 뭐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시 김병찬 사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불과 이제 지난달 19일입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그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이 김병찬이 쫓아와서 몇 번이나 해코지를 했었죠. 결국에 오피스텔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었고 당시에 스마트워치를 켰었는데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이 위치도 제대로 못 잡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때 TF가 만들어져서 생긴 게 지금 이 강화 대책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격리와 교정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접근 금지 경고를 어기거나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최장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도 도입이 됩니다. 또 앞으로 모든 스토킹 사건은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서 대처하게 될 것이고 또 아까 전에 스마트워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신고 위치값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주소지와 직장까지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잠깐이라도 가둬놓겠다라고 양 변호사님, 뭐 경찰이 대책을 내놨네요. 경찰이 지금 그러니까 주어진 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보여요. 경찰로서는 뭐 최선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건데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아무리 빨리 출동을 해도 우리는 주거지가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예. 저는 가해자를 접근을 원청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이런 정도라면. 그래서 가해자가 그리고 뭐 두 개를 줘서 몇 미터로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게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또 다른 전자발찌 또 다른 형태의 전자발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교통원이라든가 주거 환경에서는요. 이게 단순하게 전자 스마트워치가 있다라든가 누구 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걸로 해서는 너무 늦어요. 우리는 100m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예. 차량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곳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과 다투다 급소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를 알아봅니다. 자,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아내 만나지 말라고입니다. 자,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다수 피해자가 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 찾아간 이유도 이제 아내의 어떻게 보면 좀 부정이나 이런 걸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의 아내와 좀 인연이 있었던 50대 남성이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 남성은 아니 나는 오늘은 일 도와주러 온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랑이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좀 몸싸움을 하다가 이 피해자의 급소를 2번 정도를 걷어찼는데 그만 피해자가 숨지고 만 사건입니다. 예, 지난 7월 새벽 3시 노래방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급소를 가격을 했군요. 네, 새벽 3시에 거기 간 이유 자체가 이 아내가 바람을 핀다라는 의심을 해서 간 거잖아요. 거기서 바람을 폈던 남성을 만났으니까 신랑이가 안 붙을 수가 그렇죠. 없었겠죠. 근데 상대 남성이 나는 일을 도와주러 왔어. 근데 왜 반말을 하냐 이러면서 이 남편의 머리를 먼저 때리고 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때려서 상대방을 밀쳤고 이후에 이 문제가 되는 명치 아랫부분을 2차례 발로 차는데요. 상대 남성 이 폭행으로 인해서 급소를 맞고 치료 6시간 만에 숨지게 됩니다. 하하, 그렇군요. 자,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편이 받은 혐의는 살인이 아니네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다 살인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만 애초부터 죽이기 위해서 행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건 아니고 때린 건데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냐. 애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즉 고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도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초부터 살해하려고 해서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때린 건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것이다 라고 보아서요. 폭행치사죄로 기소됐습니다. 자, 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는 이 폭행의 고의,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폭행을 하려는 의도만큼은 확실히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기에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과 같이 폭행의 고의만 인정을 하고 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사람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약간 좀 너무 가벼운 판결 아니냐라고 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됐든 외도를 의심했고 또 실제 과거에 그렇게 외도를 했던 남성을 새벽 3시 노래방 부인의 그 영업장에서 보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그 남편 입장에선 되게 화는 났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물론 화는 났지만 화가 났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을 가볍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요. 당시 상황, 특히 두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 같은 걸 비교해 봤었을 때 가해자가 우월하게 피해자를 제압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쉽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요즘 뭐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그냥 몸싸움 정도가 일어난 거였는데 그래서 누군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체격이 뭐 몇십 킬로 이상 더 좋은 가해자가 상황이었다거나 아니면 뭐 무술을 연말했다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정말 왜 사람 목숨이라는 게 일부러 해치려고 해도 잘 쉽게 빼앗을 수 없는 게 사람 목숨이지만 또 허망하게 잃는 것도 사람 목숨이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했던 겁니다. 도저히 뭐 사람이 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그렇군요. 자, 소장님, 일단 이런 외도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막 부부간의 불화가 벌어졌을 때 아무래도 이제 폭력을 수반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그래도 뭐가 됐든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만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좀 폭발할 분노의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면서 잘 그 순간을 참을 수 없는 때 나오는 건데 또 가장 금방 가라앉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안 마주치고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주쳤고요.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재판부도 그렇듯이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있는 게 맞다라고 참작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사람 잡으러 가야 돼서. 누구? 남자? 네? 당장 헤어져요, 내 아들이랑. 웃어? 당분간은 좀 힘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불고 있네, 정말. 네, 가족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상황, 드라마 속에선 익숙한 장면이죠.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연극 배우라는 직업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박 씨의 시부모님.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언젠간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1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시부모님을 다시 만난 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였는데요.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15년의 세월 동안 더 커져 있었고 시부모님은 중학생이 돼서야 만난 손자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소 지병을 앓던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시어머니를 통해 시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많았다는 사실을 듣게 됐는데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박 씨와 아들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을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잠깐 좀 각색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건 반장이 정말 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유일한 프로다, 뭐 이렇게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워낙 좀 국민 여러분들의 뭐 관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은 사안이라서 제가 짧게만 좀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 최근에 뭡니까? 허위 이력 관련한 이런저런 좀 의혹,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서초구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한 언론과 만나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그리고 또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라는 질의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김 아나운서, 이제 본론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연극 배우 며느리입니다. 네. 근데 연극 배우 며느리가 뭐 어때서 그렇게 반대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연극 배우 며느리가 뭐 어때서 반대를 이렇게 한 거지 싶었는데, 사실 박 씨의 남편은 집안의 장손이고 또 무녀 동남 외동 아들이었다고 해요. 제사도 많고 집안 행사도 많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조금 고리타분할 수는 있는데 그저 살림 잘하는 참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좀 평범한 회사원이 며느리로 들어와도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는데 배우 며느리를 얻게 된 거죠. 게다가 또 배우라서 그런지 이제 호흡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아주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눈에 띄게 예뻐서 맏며느리감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게 이 며느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요. 결국 아들이 자신을 꼭 닮은 손자를 남겨둔 채 세상을 먼저 뜨게 된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자, 사연을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백 기자,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라면, 물론 지금 뭐 생각으로는 뭐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지라고는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막 이러면은 이거 좀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 반응 뭐임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 그런 자세니까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백 기자 지적이. 끝나고 좀 따로 봅시다. 아니, 부모님이 이제 이유가 있는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저도 그게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사연의 이유가 그닥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양 선배 부모님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끝나고 가요. 알겠습니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부모님과 트러블도 없고 이제 자라는 동안 큰 사고를 친 적도 없어서 언젠가 부모님이 좀 마음을 돌려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시부모님한테 잘해야지 하고 노력을 일단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좀 허락해 달라는 얘기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남자분 마음이 조금 더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극 배우였던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인기도 많으니까 빨리 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결혼을 강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 혼주석이 다 빈 상태에서 결혼을 치렀다고 합니다. 신랑 측은 심지어 친척들도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돌아와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자, 손 변호사님, 그런데 보통 손 변호사님은 결혼 이렇게 사모님 딱 데리고 이렇게 양가에 이렇게 했을 때 다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셨나요?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양 변호사님 터졌어 지금. 네, 저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보다 더 오래 전. 당연히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잘? 아득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럴 때 이렇게 양가에서 반대를 할 때 확실한 처방, 낳고서 가는 거. 드라마나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예. 또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도 뭐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연에서도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는데요. 그런데도 시부모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또 아이 사진을 제 남편이 SNS 등으로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응답이 없었고요. 또 제사 핑계로 해서 아이와 함께 단둘이 가는데도 친척들 보는 앞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이한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남편조차 다시는 내 부모지만 찾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소장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진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는 위에 또 시어머니 때 이렇게 연배인 분들하고도 자주 만나니까 나는 화려하게 싣고 그냥 참하고 얌전한 며느리 얻고 싶다라는 말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진짜 소장님 네. 이제 뭐 연예 활동을 하시다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네. 뭐 본의 아니게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데 네. 그 시부모 시댁의 반대 같은 건 없었나요 혹시? 저는 공부도 잘했잖아요. 갑자기 내가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저 농담으로 한 건데 이렇게 다 썰렁하니까 정말 양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반응이 아주 수율이 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랑 연세 차이가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막내예요. 완전히 막내. 그래서 그럼 뭐 굉장히 비용을 예뻐. 독차지하셨겠네. 네, 하시고요. 아까 농담이었는데 너무 썰렁해서 아주 민망하게 받아들였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님들의 마음이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요즘은 화려한 직업에 계시는 분들이 살림도 너무 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너무 이제 사업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소통을 잘 해보면 또 마음이 풀었을 것 같은데 맨 처음부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마음을 닫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마음을 닫고 그렇게 15년이 흐른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사실 조금 이제 누구나 결혼 허락을 받을 때는 굉장히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부모님 그렇죠. 혹시 반대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허락을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솔직히 전 길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데. 저는 진짜 우리 양 변호사님 사모님이 존경스러운 게 잘 다니던 신문사 갑자기 그만두고 사법고시 준비하겠다고 해요. 세상에 저 같으면 도장 찍어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거 다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굳이 그렇게 힘줘서 강조해서 하세요? 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길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조건을 걸었던 게 있어요. 손주 며느리감으로. 할아버님이 튼튼한 여성을 원해서 손목이 두꺼운 여성을 꼭 어렸을 때부터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 허락을 여름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안사람이 손목이 유난히 가는 편입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딱 보시더니 저 정도면 튼실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냥 또 아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나 봐요. 그렇죠.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15년 만인데 다시 만난 게 신랑의 장례식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죽인 또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이 가족의 되게 비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아주 화해할 기회도 없이 남편이 너무 일찍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퇴근길 뺑소니 교통사고에 당한 그 교통사고로 사망을 그 자리에서 했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제 드디어 15년 만에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더니 네가 우리 아들 명줄 끊었다. 정말 진짜. 옛날 맞아. 조선 이조 시대 때 나왔다는 그 그러니까요. 얘기.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제 서로 감정의 골이 용서가 안 되고 더 비극은 그 옆에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는데 악담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충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장례를 치렀다. 네, 장례 후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장례식장에 안 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갔는데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태도는 약간 누그러졌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 씨와 아들, 그 중학교 아들을 문전박대하지는 않았었고 손자를 보는 눈빛도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례를 같이 치르면서 시아버지에게 재산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박 씨, 홀로 남은 박 씨, 경제적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남편이 아까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보상도 좀 제대로 받지 못했고 들어놓은 보험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15년 동안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떤 걸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자. 자, 시부모와 인연 끊고 지낸 며느리 상속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양 변호사님? 이 상속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질문을 들으면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법정 상속 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는 법정 상속을 두고 있고 상속 제도의 취지 자체는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재산은 붕 뜬 겁니다. 허공에 임자 없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질지 국가가 서류를 따져봐서 공식적인 기록에 의해서 누구에게 갈 것이를 정하는 거지 그 사람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과 남아있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특별히 결격 사유만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손으로 기록돼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 배우자로 기록돼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상속을 하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들의 순서로 상속을 받는데 직계 비속인은 아래에 이제 자손인데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아들이 사망을 했지만 아들이 사망했어도 아들의 배우자도 남아있고 아들의 아들도 있으니까 손주가 있으니까 아들 몫을 그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약간 좀 의견이 갈리시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별별 상담소에서 이 사안을 다룬 이유가 그냥 뭐 일반적인 가정이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15년 동안 왕래가 없었는데 이 사실상 남이었는데 이걸 줘야 되냐 이거지 않습니까? 남을 넘어서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상속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으로 좀 돌아와 보면은요, 상속은 뭐 대상이라든지 뭐 순위, 뭐 결격 사유 등등을 엄격하게 법에 정하고 있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엄청 큰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속 결격 사유도 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뭐 사이가 뭐 가깝지 않다, 서로 뭐 마음속으로 미워한다, 그동안 잘 뭐 왕래가 없었다, 교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그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습 상속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 결격 사유는 뭐 살해하거나 뭐 살해하려고 한 사람, 또는 고의로 뭐 상해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또는 뭐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 처리를 방해한 사람 등등 몇 가지 아주 대단히 중대한 사유만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 네. 이 사연에서는 단지 아주 화목하고 아주 가깝진 않았지만 그렇죠. 여기에 말하는 상속 결격 사유는 해당 안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사연만 보면 법적으로 상속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그럼 얼마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항상 상속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1.5, 50%가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손들은 111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으면 111 하고 1.5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나누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 집안의 아버님이 25억을 남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5 대 1이면 15억 대 15억 원 대 10억 원이 되는 거죠. 근데 10억 원이 아들 몫이 되는데 아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들의 재산을 또 며느리하고 손자가 또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1.5를 더 가지니까 이때는 6억 원과 4억 원이 되는 거죠. 결론은 15억 원, 6억 원, 4억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건 해피 엔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족이니까요. 저는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님 화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두 분이 이렇게 원수처럼 됐던 거는 중간에 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아들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 대 여자로 대화가 좀 가능한 상황이고 이 둘 사이에 손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만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면 충분히 화해가 가능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화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진짜 사건반장은요, 이렇게 정자세로 딱 시청하셔도 좋고 일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분들처럼 말이죠. 자, 황 작가님입니다. 화가신데요. 보시다시피 태블릿으로 사건반장을 켜놓고 보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가능하시면 우리 양 변호사님 그림도 좀 한번 그려주세요. 자, 다음은
예, 이대역 근처에서 이 피어싱 공예 가게를 하시는 유리님입니다. 가게에서 택배 포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저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 아이디 초코우유님, 아 진짜 저는 이거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2대, 태블릿 1대, 3대를 동시에 틀고 있어요. 동시 접속자 수 늘려드리고 싶어서요. 와 진짜 눈물 좀 흘려주세요 진짜. 예? 야 진짜. 또 김권님, LA에서 매일 시청합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가 시추예요. 시추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안 웃겨 막 이러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이게 뭐죠? 네, 미국 브루클린입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앞이나 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혀 있는데요. 노란색 스쿨버스 한 대가 슬금슬금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자동차도 당연히 밀렸죠. 네, 스쿨버스와 충돌한 자동차 그대로 밀려났고 뒤에 있던 차들까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왜 저래요 저거? 저 노란색 스쿨버스 좀 이상합니다. 후진에 이어서 이번엔 전진을 하더니 도로 양옆에 주차돼 있던 차들을 모두 들이받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했는데 스쿨버스 아랑곳하지 않고 앞뒤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다가가서 운전자를 말려보기까지 하지만 스쿨버스는 계속해서 차들을 마구 들이받고 있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Slam in the back and keep going forward. You just keep going. They keep ramming, and the police has to run around on the pad. Get out of the way, get out of the way.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저 스쿨버스 차량 도난 차량이거든요. 한 40대 남성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저 차를 훔쳐서 지금 도로에 주차된 차량 2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스쿨버스를 훔친 남성을 곧바로 체포했고 남성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남성이 전과 시비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친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친 사람 있습니다. 저 난동을 막아선 경찰관 1명이 손에 찰과상을 입었고 시민 3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경상이라고 합니다. 스쿨버스를 훔치고 자동차 20대를 들이받은 남성은 페이저건을 맞고 쓰러져서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 텍사스주로 갑니다. 이건 뭘까요? 네, 지금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문을 열고 어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석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석상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보석을 훔치러 온 강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운터에 있던 보석상 주인이 뭔가를 꺼내 듭니다. 순식간에 지금 남자들이 뛰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뭐 훔치러 왔는데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총을 들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보석상에 들이닥치자마자 지금 보석상 주인이 총을 발사한 겁니다. 남성 한 명이 다급히 총을 꺼내들어서 반격하려고 하지만 그 보석상 주인이 워낙 공격적으로 나와서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총을 꺼내서 쏜 거죠? 네, 경찰 조사 결과 보석상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트럭이 정차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이 아무래도 도둑 같다. 보석상에 바로 들이닥치자마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총부터 꺼내 들었던 겁니다. 보석을 훔치려다가 실패한 두 남성들,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자마자 트럭을 타고 도망쳤고 경찰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브라질로 가보시죠. 여기 어디죠? 네, 종합조끼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링에 두 남성 서로를 겨누고 있는데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하반신을 겨냥하며 로킥을 날리는데 다른 남성이 이를 피하죠. 비틀비틀하며 넘어지려는 구석으로 몰린 상황. 남성이 재빨리 주먹을 휘둘러 반격이 나서고 두 사람 다시 링 중앙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뭔가 좀 어설픈데요, 좀? 프로 선수는 아니에요. 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건 놀랍게도 브라질 보르바시의 시장인 페이쇼트 그리고 전직 시의원이라는 에리네우 두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시장과 전직 시의원입니다. 이 전 시의원이 시장의 행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경기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서로 격렬한 비난을 한 이후에 전 시의원이 시장에게 격투기 경기를 한번 붙읍시다 이렇게 해서 대결이 이뤄지게 된 건데요. 말로 싸우지 않고 주먹으로 싸우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이겼습니까? 네, 경기 3라운드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초반에는 에리네오 전 CEO원이 발차기 공격으로 우세를 보였지만 결국 페이시트 시장이 계속해서 반격을 시도하다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현직 시장이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 시장은 우리 시에서 스포츠 경기를 장려하기 위해 도전을 받아들였다라고 했고요. 관중들 많은 거 보이시죠? 예. 행사 수익금 모두 빈곤층 지원을 위한 식료품 구매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남으실래요? 양반, 예? 저와 남으실래요? 뭐라고요? 남으실래요? 저랑. 아, 지금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예. 하자고요? 지난주에 예. 저 그만두라고 한 얘기를 제 친지분이 예. 그 장면만 보시고 아이고. 진담으로 들으시고 저한테 아이고, 전화 주셨어요. 진짜. 너 왜 밑보여가지고 양반장한테 쫓겨나니?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왠지 갑자기 보고 싶었다고. 아, 찬성합니다. 아니, 저 의외로 싸움 잘합니다. 저. 아, 그래요? 예, 찬성합니다. 저. 아, 지금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경기로, 스포츠로. 아, 예. 아, 저 진심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화면 보시죠. 오늘 가정집인데요.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벌거벗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라는 경찰 명령에 다급히 양손을 들어 올리는데 굉장히 억울하게 무슨 일이냐면서 울면서 이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어떤 상황이죠, 이게? 지난 2019년 2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이 총기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가 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아파트를 급습한 건데 당시 여성 잘못한 거 온 것 같다라면서 말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 벌거벗은 여성에게 수갑을 채웠고요. 세상에. 40여 분간 서 있게 한 상태에서 집안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성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렇다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알고 보니까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엉뚱한 집을 급습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약간 그거예요, 지금? 근데 사는 피해가 없는데 죄 없는 여성이 벌거벗은 채 그렇죠. 수갑을 찾던 겁니다. 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여성 최초의 16초 정도는 알몸 상태로 13명의 세상. 남성 어쩜 경찰관이 좋아, 서 어쩜 있었고요. 이후에 경찰관 2명이 담요를 불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에 인터뷰했던 여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While I was naked. No one should have to experience that. They didn't serve me, they didn't protect me, they didn't care about me. 네, 저 여성 경찰의 실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현지 시간으로 13일 시카고시는 여성에게 합의금으로 2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배상금 합의안은 시카고 시의회 재무위원회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고 이번 주말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경찰관들은 해고나 정직 처분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캐나다로 가보시죠. 네, 바다표범입니다. 오. 5마리 바다표범이 이동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자 바로 모래사장을 기어가서 바다로 퐁당 들어갑니다. 몇 마리는 좀 머뭇거리는가 싶은데요. 잠시 후 천천히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으로 되돌려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보신 바다표범들은 피쉬크래커, 자바, 거스, 라멘, 멤피스, 주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다표범들입니다. 이 5마리 바다표범들은 새끼 때 어미와 떨어진 채 발견이 됐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 수족관 해양 포유동물 구조센터가 이들을 구조해서 수영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며 키워오다가 이번에 자연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표범들은 이날 리치몬드의 아이오나 해변에서 신나게 수영을 하다 자연으로 돌아갔다는데요. 5마리 모두 건강하게 바다를 헤엄치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환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엄마의 작은 응원에서도 아이들은 큰 사랑을 느끼죠. 작고 풍부한 맛이 가득한 킨더 초콜릿. 작은 표현 속에 큰 사랑.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연일 최다 경신이고 서울 확진자도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접종 완료하셨어도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십시오.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